저만을 바라보는 저희 엄마를 고발합니다. 오빠에게는 관심 제로! 딸만 너무 좋아해서 커플룩도 입고 싶어하고 작은 일에도 질투하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든 날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딸만 너무 좋아해서 엄마의 과도한 사랑이 부담스러운 저. 제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 계시죠? 아, 네, 앞에. 근데 이 매력적인 누님의 사랑이 우리 따님이 이제 약간 부담스러우시다고. 제가 아이들이 좀 어려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또 셋째 임신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둘째 낳고 복직을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긴 했는데 평일에는 같이 있는 거는 일상 다반사고요. 사시는 거는 지금 떨어져 각자 살아요. 저희 엄마가 아기자기하고 막 인형 같은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가 너 엄마 이거 뻔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네 애들 거만 사왔냐. 그리고 또 겨울 되면 굴 철이잖아요. 굴 좋아하는데 아 우리 남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네 남편만 챙기니. 얼마 전에 이제 시아버님이 생신이셔서 여수 가족여행 갔다 왔어요. 엄마 여수 아직 못 갔다 왔는데. 근데 왜 이런 집착 같은 걸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사실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귀가 한쪽은 들리시고 안 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 안 들리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한쪽 귀만 안 들리셨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둘 다 안 들리세요. 그러면 먼저 손드시군요. 그러면 먼저 손드시군요. 지금 제 얘기는 어머니 얼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해하세요? 아니면 전혀 안 들리세요? 거의 다 앞에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입모양 보고 얼굴 보고 얘기하면 거의 다 80%는 알아들어요. 저희 엄마 점점 안 들릴 때부터 그때부터 왜 안 들리지 하면서 입모양 보고서 계속 공부하셨더라고요. 근데 딸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게 많잖아요. 음악 들을 수 없죠. 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좀 그런 게 내 생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짜장면 하나 못 시켜 먹어요. 딸내미가 귀찮지 엄마 편의점 가서 짜짜로 사다가 끓여 먹어. 따님 어렸을 적에 좀 빠딸 때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분도 올해 하늘나라를 보냈어요 또. 그냥 너무 이게는 평범한 사람들이 외로움보다 나는 2배, 3배 그냥 살아있는 영혼, 뭐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말해도 그냥 시체 그냥 살아있는. 네, 많이 기대고 의지를 많이 하세요. 어머니 혹시 인공호흡 하셨어요? 네,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인공호흡가 한 상태인데 인공호흡이라는 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 우리 딸 목소리, 파도 소리 전혀 그러니까 다른 소리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언어 재활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은 제대로 지금 치료가 안 된 상태니까 이쪽은 신경이 다 죽으면서 하나도 안 들리고 이쪽만 조금 이게 우리 딸내미가 엄마가 손주 우는 소리나 저기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병원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지청력 떨어지듯이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그냥 엄마가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냐 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어머님 지금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오빠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많이 폭력적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둘을 많이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그걸 다 엄마 혼자서 겪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후천적으로 얻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또 저희 아빠가 가장으로서 정말 빵점도 아닌 마이너스였어요, 완전.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에 대한 안 믿는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 남편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정서적 교류가 없는 채로 돌아가셨고 또 나를 너무 속상하게 했고 그러면 이제 아들도 저 똑같은 놈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내 딸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딸한테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뭘 하다 보면 근데 딸도 이제 본인도 아이들도 많고 힘드니까 엄마 근데 나도 힘들어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또 엄마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귀도 안 들리고 엄마 뭐 시켜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계속 상처가 돼.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머니의 귀가 최대한 들릴 수 있는 만큼 들려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인공화학 수술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70년 만에 소리 들으셨어요. 와, 소리가 들리고 못하더라. 소리가 들렸어. 좀 주잡다고. 예,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한 대를 제가 거기 담당자님을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 상담을 일단 쫙 받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돈이 들어가든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하시자. 왜냐하면 이거 어머니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좋아져야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나머지 생활과 따님과의 이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네. 엄마하고 여행 한번 오실래요? 제주도에 메밀꽃 필 때가 있어요. 네. 오셔서 어머니하고 메밀밭에서 댄스 파티 한번 합시다. 혹시나 뭐 두 분들 시간 되시고 그러면 아, 저는 무조건 갈 거예요. 댄스 파티. 메밀 댄스 한번. 어머니랑 저랑 댄스 파티. 꼭 약속 지키셔야 돼. 약속하셔야 돼요. 약속해줘. 약속. 약속. 아, 네.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네. 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최소 5번은 불러야 대답을 해요. 아니. 60을 앞두고 귀도 입도 닫은 남편 때문에 속 터집니다. 제 남편 한 방에 대답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근데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또 가슴이 한쪽으로는 무너지면서 한쪽으로는 네. 또 재미있고 인류 최대의 난제이면서 결혼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 결혼만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오늘도 5번을 불러야지 5번 대답을 불러야 하시고. 돼요. 어디 계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버님은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세요. 아버님은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떨 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상이. 일상이. 네. 일상이요? 네, 일상이. 저희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름 불러요. 오. 네, 서로. 좋다. 멋있다. 처음에 이제 조금 상냥하게. 강차윤 씨, 여보, 성철 아빠, 성호 아빠. 팍 줄여서 강 사장. 이러면 돌아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아, 화가.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5번 불렀으면. 네. 네. 왜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돌아봤을 때 그 표정이 나 4번 다 듣고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해. 아. 사람이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답을. 우리가 대답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아, 왜 불렀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네.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지간에 고운 말 뭐 이렇게 아까 30대 부부들 보면서 제가 그래 그래도 그땐 참 좋을 때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정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도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괜히 죽어가는 것 같고. 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치.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는 정말 난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안 통해.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여자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원하는데 자기랑은 말 자체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팩트가 없어. 아.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버님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중시켰어. 스무스하게. 아니 저도 밖에 나가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는 팩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네. 그건 뭐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언제요? 화장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어가는 건 봤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나. 나가는 건 못 봤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달래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사업 실패 좀 하고 좀 말수가 많이 없고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문을 있는 힘껏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네. 로댕 자세.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문에다가 문에다가. 어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변기에 앉아서 로댕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문으로 대가리를 빡 친 거네요. 아버님이 혹시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문으로 머리를 공격당하시고. 그것도 있고 또 맞네, 그것도 있네. 또 6개월 전에 제가 중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호수짐 꽂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아버님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그전에 먹다가 지금 끊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많이 줄고.
이제 집안에서만 놀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지고 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작은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자가 늘 강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살피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웬만하면 누구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어려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의 4, 5, 60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리내서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요? 어떻게 웃냐고요? 자, 웃는다는 것도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안 난 거야. 나 웃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웃는 걸 본 적도 없는데요? 웃는 환경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좋아지려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필라테스를 하래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분처럼 계속 저한테 말해요.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저렇게 하시고요. 재현님 지금 코가요. 자,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그러다 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회원님 제 말 안 들으시죠?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똑같네. 들리는데.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말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죠? 그게 어머니의 강사장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낱말이 안 들리는 거지? 그때가 보면 언제냐면 사람은 귀가 있어야 듣지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낱말이 들리거든요. 내가 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말하는 건 힘이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가 막 또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내가 감정을 꾸며서 아이 굿모닝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의 힘이. 나 근데 이렇게 못하겠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굳으면 웃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돼서 눈물이 탁 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 영혼에서 눈물샘에서 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 축하할 일이야 여보. 당신 정말 마음의 샘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울 때 조금 안 본 척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은 부산 출신으로 거침없는 말투를 구사하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부하 직원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하길래?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도 강압적인 말투를 쓴다는 겁니다. 남편이 가장 잘하는 말은 하지 마. 안 돼.
밥 먹어! 인데요. 남편의 말투 고칠 수 없을까요? 없어. 아니 근데 보통 반려견한테 하지 마! 안 돼! 밥 먹어! 안 돼! 밥 먹어! 기다려. 밥 먹어! 그러면 이제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인이신가 봐요, 군인? 네, 군인이에요. 지금 소령. 한 부대를 거의 이끌고 계시는. 네. 왜 말투가 이제 조금은 그래도 딱딱한지는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데 남편분 말투가 평소에는 어떠세요? 말할 때? 자기는 필요한 말만 한다. 이래요, 항상. 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거라서 먹어라, 자라. 명령죠? 네. 너 했어 안 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맞아요. 딱 그거 손.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저한테도. 아내한테도? 네네. 손가락질도 하면서. 네네네. 아내한테도? 그리고 밥 먹다가 깜짝 놀랐죠. 밥 먹다가 물 이래가지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네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지금 첫째는 고1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6학년이에요. 쌍둥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9살. 그렇게 말을 딱딱하게 하시는데도 네. 4명.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차분하게 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18년 정도 돼서 와, 선배님이시네. 그래서 1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고 계속 18년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강압적인 말투를 아이들한테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뭐 아이들한테 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첫째 방 정리를 해라고 했을 때 정리해라. 밑에 뭐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주워 올리라. 와, 진짜 점호 시간이랑 약간 지금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점호 시간이랑 약간 지금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목적과 최종 상태가 맞으니까. 저긴 또 최종 상태가 나오네. 최종 상태. 정리하는 이유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해라. 아빠 이게 정리한 거야, 아빠. 아니 정리한 거 아니야. 정리해. 그냥 아예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의사 전달하는 간단하고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아까 저기 형사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 필요한 말만 하면 이제 더 센 분이구나. 너무 자상했어. 남편분이 이제 또 군인이시니까 남모를 좀 고충이나 힘든 점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사를 저희가 되게 자주 다녀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이나 길면 2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이사를요? 이사를요? 네. 저희가 포천, 계룡, 고양시, 대전, 해운대, 속초, 장성 갔다가 다시 속초, 뭐 고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15번, 6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첫애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게 뭐 헤어지면 슬플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사 다 했으니까 우리 가자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윤서야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하는 곳으로 가는데 뒤에 막 이제 첫애 좀 울고 있고 그리고 앞에 남편이 운전하고 전 옆에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첫째가 한번 예전에 멘트가 친해지면 뭘 해? 다시 갈 건데. 그래 애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애들한테 미안한 부분. 모든 희극 배우 뒤에는요 검정색 커튼이 있대요. 검정색 커튼이 있기 때문에 희극 배우는 밝아 보이는 거래요. 우리 재성 씨도 그렇고 우리 지민 씨도 그렇고 우리 소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등 뒤에는 우리 가정의 특성상 때로는 우리 직업의 특성상 때로는 숭고하게 국가를 위해서도 그 커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세상을 지키기를 위해서 수십 번을 이사를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난 이제 정을 안 줄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분명 그걸 갖고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아이들의 결핍이 나중에 삶의 좋은 재료로 잘 쓰여지기만을 바랄 뿐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언어에 본인을 노출시키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제복 입은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특성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가 이렇게 계속 쌓여 있죠. 싸울 일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 애들이 방을 청소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와봐. 시간 5분 줄게. 근데 사람이 외부에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한대요. 외부에 자극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야. 이걸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시간이 없어. 근데 사실 그 시간만 1초, 2초만 벌어도 내 변화된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방 청소 안 하면 뒤질래요? 어색해. 그러니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꾸 이런 좋은 말을 들어가는 게 한 번은 도움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벌어지면서 아, 내가 저 자극이 왔을 때 아, 내 말투가 좀 이렇구나. 아, 그 말을 조금만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아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요렇게 나오실 거예요. 반드시.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 약간 강한 부분이 조금 누구더래요? 네. 이제 어제도 마트를 갔는데 짐 많으니까 나오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화해서 바로 나와 이러지 말라고 애들끼리 둘이서 게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제는 바로 그래도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노력은 하시는구나. 제가 보기에 인간은 변하진 않지만 물들긴 하거든요.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좋은 언어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면 물들기는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런 노고를 사람들이 알면 좋다고 봐요. 그렇게 또 국가와 사회와 조직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여기까지 온 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 나온 김에 그 고생하시는 제복근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제복근무자 파이팅 인사 한번 하고 다 같이 가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시작. 제복근무자 파이팅!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제 신랑은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서 내에서는 범인을 잘 잡는다고 소문도 나고 범인들은 신랑을 무서워하는데 남편이 13년간 못 잡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서로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부자를 어쩌면 좋을까요? 자, 또 쉽지 않습니다. 아들 잡기. 어디 계시는지 한번 일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 계시는 분. 네, 반갑습니다. 아들이 어떤 식으로 안 잡히는 건가요? 저희 아들이 아빠를 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말을 하든지 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생각하고 뭐 아빠 뭐 내가 몇 학년 몇 번인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우리 신랑은 이제 자기가 또 법이나 이런 거 잘 아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듣질 않아요. 아예. 그러면 아드님이 뭐 무시 아닌 무시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남편분은 밖에서 그 범인을 잡는 일이 사실 보통 카리스마나 이런 기세와 이런 걸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들을 대할 때하고 밖에서 근무할 때하고 아예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경찰서 가면 좀 무섭잖아요. 막 카리스마 있고 네. 책상 막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신랑 말은 이제 범인들이 오면 앞에서 달달달달 떤대요. 진짜 떨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과연 경찰서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 밖에서 모습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네네네. 자상하죠. 자상하면서 구속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고분고분수가 찰 것 같아. 예. 혹시 몇 년 차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일하신 지 그러면? 한 23년 차고요. 수사만 한 15년 차 정도. 그러면 아드님한테 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제가 아들을 위해서 1년간 휴직도 했고요. 애 이유식을 먹이고 육아에 전념하려고? 그래서 1년 휴직을 했고. 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애가. 그 밥 챙겨줬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1살, 2살 때? 1살?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그 애들이 1살, 2살 때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은 이제 형사팀에서 또 수사과로 전향까지 했습니다. 형사는 이제 불규칙하니까 그러니까 애랑 같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애한테 오로지 퇴근 이후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쳐다도 안 봐요. 아들이? 네, 무시를 해요. 사춘기인가? 아들은 수학 같은 걸 저한테 물어봐요. 네.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네. 그 아내는 교사니까. 네네. 못 가르쳐 주면 그것도 몰라. 엄마는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당연하죠. 잘 모르겠다. 그 이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안 물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빠는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은 그래도 제가 아빠니까 참 자랑스러워해 주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엄마 편만 들고 엄마 말만 복종을 하니까 제 말이 전혀 안 먹히니까 좀 섭섭하죠.
제가 보기에 엄마가 사주를 했다고 전 느끼거든요. 뒤에서 조종을 수사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와 영어가 벌써 아니 진짜 집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사에 뭐 이런 말 해요. 아닌 거 최대한 발휘하느라고. 아 그렇게 애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세요? 제가 경찰이니까 당연히 이제 법률 용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많이 가리키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엄마랑 장난을 쳐요. 가끔 서로 진짜 주먹이 오가는 정도로 이제 장난을 쳐요. 그러면 몸싸움 아들한테 말을 해요. 네. 야, 너 존속 폭행이야. 존속 폭행이야? 너 일반 폭행보다 가중돼. 하지 마. 자, 아버님 이미 결론 네. 났고요. 아버님. 아니 아닙니다. 저희 아들 측도 내가 아들 축도 아니 영어가 진짜 다르시네. 아들 축도. 예, 아들 편도 들어줍니다. 아들 편도 들어주고. 너는 존속 폭행이지만 엄마가 너를 때리면 아동 학대죄야. 아 이거 쌍방이야. 숨이 턱턱 막. 너 존속 폭행이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려서 그 주먹대장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주먹대장요? 네, 오른손이 엄청 두꺼운. 알아. 네, 그래서 막 바위 같은 것도 이렇게 부시고 그러는 주먹대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만큼 큰. 근데 어떤 한 분야의 일을 모든 세상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주먹대장 같이 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탁월함으로 개그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범인도 잘 잡고 그러면 이게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유용하게 막 쓰는 거예요. 잘하니까. 근데 탁월한 사람들이 바보가 많거든요. 전 제가 강연에서 뭐가 좋은 성과가 막 고맙게 생겼어요. 어느 날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를 조금 탁월하게 하는 바보가 되네라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잃어가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잘 안 서 있으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강연자가 이렇게 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슬픈 얘기를 보통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요. 제 포즈나 이런 걸 보시면 이래야 재밌고 이래야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안 좋은 자세야.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영업을 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최악의 상태의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체형이 계속 콘서트 할 때도 방송할 때도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내 직업의 특성상. 범인을 잘 잡으려면 형사님만 아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도로 그게 발전하고 발달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습이 붙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몇 가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선을 오가면서 일하고 탁월한 거를 내는 걸 내 가족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놀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을 때 아빠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막 영화 보는 것 같아. 막 아빠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잘 알아? 그리고 아내한테도 뭐 이렇게 자기는 진짜 나 완전 항상 그런 영화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이제 남자는 우쭈쭈 되는 게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신나. 힘든 것도 없어. 그리고는 막 더 해.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을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 뉘앙스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그런 기운을 왜 집에 갖고 들어오냐고. 여긴 가정이야 자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순간 기가 꺾이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선 이거는 좀 섭섭하다. 목숨 바쳐서 밖에서 조직을 위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고 있는데 좀 멋지다 대단하다 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뭐하러 하냐고 진짜
그리고 두 분은 이쪽 전문가잖아요. 개그, 코미디 이쪽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분야가 겹치잖아요.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네?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눈치를 봐요. 저 두 분을. 왜요? 아니 왜냐면 저분들은 저게 완전 메이저니까 선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내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웃기는 게. 그러면 이제 제 성향상 우리 어쩌면 남편분처럼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아내분 눈치나 자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분이 저게 진짜로 웃겨서 웃거나 저희가 막 합이 맞아서 너무 웃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본다면 눈치로 끝나지 말고 눈치가 센스가 되면 좋겠다. 이게 상황을 딱 보는 게 이건 눈치거든요. 근데 내 주체적 힘이 있으면서 상황을 보는 건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나 검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센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으로 그 타이밍을 엄청 잘 알고. 근데 그것처럼 센스로 우리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아들도 크면 다 알 겁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이 새끼 군대 가가지고 알 거예요. 제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서 합니다. 아이고. 처음 이혼하고자 한 건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공항에서였어요. 그날 이후 결혼 7년 차인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혼회를 들었습니다. 아, 위험하다. 왜? 왜요? 심지어 아내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 근데 이런 직업 가진 분한테 이혼회를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 무섭죠? 네. 부담스러워. 협박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이혼 신청서를 가져올까봐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개털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가능성 있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허구한 날 이혼하자는 우리 아내 좀 말려주세요. 야, 지금까지 사연 중에 역대급으로 지금 궁금한 사연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오, 저쪽에? 나 저분인 줄 알았어. 아까부터 여성분 포스가 네. 누가 봐도 변호사 느낌이 있어. 아내분께서 얼마나 자주 이혼하자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러면 자주인데? 자주 같은데. 우린 그걸 자주라고 생각해. 근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공항에서 처음 이혼하자는 소리를. 그게 지금 저도 이혼하자는 얘기만 기억이 나지 왜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 아, 이유를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돼. 안 돼! 이것도 이유 사유야! 이것도 이유 사유야. 뭐 이렇게 사유가 안 많아요? 돼!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제 아내입니다. 아, 네. 이제 신혼여행을 저희가 하와이를 갔는데 네. 렌트를 했거든요. 네. 7일 렌트를 하면 네. 이제 가서 7일치의 보증금을 이제 카드로 긁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남편 명의 카드로만 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긁었더니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한도가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온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그렇죠. 갈등의 순간이 딱 왔는데 난관. 네. 근데 남편이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짜증이 딱 폭발을 하면서 이게 왜 안 돼? 네, 안 돼 하면서 이제 되게 심각해지고 네. 나한테 왜
너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분 기억이 나요? 형제님, 이제 정신이 들어요? 이제 들어요? 생각났어? 아, 이제 나왔어. 환자분이 기억이 돌아왔어요. 됐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가서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냐? 그러면은 4일치 끊고 3일치 끊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일치에 대한 판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 내 탓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못 봤구나. 약간 거기서 이제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쿨다운을 시키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혼인 생활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식이나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그 절반 금액을 딱 정산해서 이체를 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이체된 금액을 발견했을 때 어떠셨어요, 남편분? 금액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생각 안 나죠? 지금은 생각이 안 나면 너무 예전이라 뭐든 생각이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환자분이 호전이 늦어요.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혼해 이런 게 더 남편이 아니야 자기야 난 자기를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거든. 그걸 더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는 사랑의 언어가 상냥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남편이 말을 하는 이제 그런 투가 좀 이렇게 퉁명스러운 말투예요. 아 투박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또 그 설거지하고 뭐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솔선수범해서 다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이 저녁을 먹을 때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를 사랑하니까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저는 조금 남았는데 일어나서 설거지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 정말 약간 화가 났던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사례라는 얘기. 사례까지 나오나요? 사례라는 얘기는 사실 사례 사건 번호가 몇 번인가요, 변호사님? 20이 나. 제가 그 둘째를 7월 달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남편을 둘째 출산하기 전에 한번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고 힘들다. 우리 남편도 그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편한테 혼자 여행 한번 다녀와. 편을 보내준다. 멋있죠. 네.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사실 저는 그 정도면 사실 덕분에 잘 다녀왔다.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약간은 기대를 하죠.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아빠 왔다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또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요? 설거지 귀신. 제가 봤을 때 구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는데 어머님이 아버지께 좀 무뚝뚝하시구나. 좀 그러셔서 엄마 말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다정다감한 분이고 네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좀 무뚝뚝한 편이죠. 무뚝뚝한 편인데 우리 아드님은 어머님을 닮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 언어가 4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제일 언어학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래요. 맞다. 되게 잘하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데이터는 뭐냐면 감정이 매트한 상태에서 정보만 전하는 거래요. 아.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되게 좀 효과가 좋은데 감수성이 좀 뛰어난 얘기를 한대요. 그게 아까 뭐 예를 들어 여행 갔다 와서 자기야 진짜 나 거기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진짜 자기 같은 여자가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누가 자기 몸 힘든데 남편 여행을 보내주냐? 어디로 갔다 왔어요? 이것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진짜로요? 할 줄 아는 게 설거지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도대체 뭘 기억을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웃고 다닌 게 인상이 좋은 게 아니었구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였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 말이야. 아니, 어디로 갔다 왔어요? 경주 갔다 왔습니다. 경주랑 경주. 네. 좋아요. 그러면 자기야 나 경주 가가지고 진짜 나 너무 기분 좋았어. 진짜 나 너무 고마워. 진짜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이게 감수성의 언어. 근데 마지막 언어가 뭐냐면 영혼의 언어라고 하는데 반복된 행동이래요. 설거지인 거예요. 영혼의 언어다. 그게 저 남자의 영혼의 언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태생적으로 문화 환경적으로 그 감수성 있는 언어에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투박한 사실은 설거지거든요. 그게 진짜 영혼의 언어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언어학자들의 정의예요. 그래서 진짜 그의 영혼을 알아보려면 그의 반복된 행동을 보라고 그랬어요. 즉 설거지. 경주에서 올라오면서 이랬을 거 아니야.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오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죠. 네. 봐봐요. 저는 그래서 희한하게 그게 느껴져요. 저는 만약에 그 사촌 오빠라면 내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여행 갔다 오자마자 설거지하는 딱 뒷모습을 보면서 전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딱 그 언어가 있는데 또 희한하게 젊은 친구인데 그런 언어를 쑥스러워하네. 근데 그게 분명히 있네. 자기 와이프에 대한, 자기 가정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참 든든하네. 저는 그 뒷모습을서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색하더라도 노력은 좀 하면 좋겠다. 조금은 관심을 갖고 남편분이 조금만 해줘도 아내분이 되게 좋아는 할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부부 좋은 부부예요. 헤어지지 마시고. 진짜 설거지 그거 진짜 맞아요. 저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탈출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결혼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제 집착에 가족 모두 힘이 들어합니다. 저는 대체 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민인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구나. 바로 앞에 앉아 계시네요. 본인을 직접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났을 당시에는 저도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으니까 그때는 거의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네. 제주도로 직장을 구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저도 같이 내려왔는데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 나갈 일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만 있잖아요. 그때는 결혼하고 아기가 없을 때니까 이제 혼자만 있게 되니까 자꾸 휴대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만 보게 되고 이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게 되고 이
이게 나중에는 제가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하고 하면서도 전화기를 벌써 걸고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거를 몇 년 하니까 이 남편이 저한테 그만 전화하면 안 되겠냐고. 주변에서는 아무도 전화 안 오는데 저 혼자만 전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몇 년 동안 잘 참으셨네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저의 동선을 다 보고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어디서 먹고 있다. 네. 끝났다. 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갈 거야. 2차 어디고. 예, 이런 거를 전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만나면 뭘 결정할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 하자 이건데 저는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이게 의향을 물어봐야 돼요. 혹시 그러면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네. 휴대폰을 초등학교 5학년 지나서 사줬거든요. 아침에 갈 때는 제가 있었으니까 하는데 학교 끝나면 끝났다는 그 시간에 전화가 와야 하고, 학원에 가면 학원에 도착했다는 전화가 와야 되고, 학원에 끝나면 끝났다는 전화가 와야 되고. 야, 이거 근데 좀 약간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큰아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네. 부산을 가겠다고 해서 원서를 다 쓰고 근데 부산에 가버렸어요, 얘는. 근데 올라갔는데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갔다고 띠리릭 누르는 소리가 날 때까지 통화가 되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잤었어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라 여자아이는 특히나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새벽에 한 5시 반, 6시쯤이면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럼 집에 딸내미가 혼자만 있다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챙겨서 가야 될 시간에 통화가 안 되면 2번 해도 안 받고 3번 해도 안 받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제가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애기 아빠가 혼자 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 찰나에 전화는 안 받는데 문자는 와요. 나 집에서 학교 가려고 나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안심하고 일을 하는데. 그럼 걱정만 하세요? 아니면 다그치세요? 전화를 나중에 받을 때는 다그치기는 하죠. 뭐라고 하세요?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전화를 그러면 왜 들고 다니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조금 마음이 쪼여요? 쪼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죠.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숨 막히듯. 아이고. 계속 확인하고 어디에 있냐 물어보고 어디야? 너 어디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엄마 진짜 너무 걱정돼. 엄마 가슴이 졸여서 잠이 안 와. 엄마 너무 불안해 정말. 엄마가 너 진짜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엄마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피곤하다 진짜. 나 진짜 엄마 자꾸 전화 오면 나 진짜 이민 가부크라잉. 진짜. 진짜 딸이 이민 가겠대요? 동생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캐나다 갔거든요. 여동생이 오라고 하니까 정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딸이. 딸은 외국 갈 것 같고요. 캐나다 남자 만나고. 그러면 우리 여성분이 제주도 분이시고 둘 다 제주도. 둘 다 제주도 사람? 네네네네. 우리 괜당에 오셨군요.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섬에서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섬이라는 게 제주도가 섬이 아니라 삶의 섬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사방이 다 갇혀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답답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있지 않아. 근데 강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마음의 섬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나갈 국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저 압박에서 나갈 수 있는 건 대학밖에 없어.
그럼 야 제주대학 가라. 제주대학. 엄마 옆에 있고 좋잖아. 절대 안 간다. 딸도 그래서 집을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집을 이제 나가고 싶은 거야. 엄마의 이 압박에서. 그러니까 집을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이 압박에서. 얼마나 사람이 답답해요.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우리 엄마가 막 나쁘고 막 이상한 여자고 그러면 아 여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벌써 문제가 터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내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착한 사람, 너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희생해가면서 자기 마음 졸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도 참고 애들도 참고 그러다 이 문제가 계속 쌓여버린 것 같아요. 사랑은 집중이지 집착은 아니잖아요. 집중이 집착이 됐구나. 자, 집중은 네. 적정한 거리와 적정한 온도, 적정한 이 공간감이 집중이잖아요. 이게 집중이 집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집착은 어디에서 갖고 온 거냐면 소중한 것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게 소중하지 않거나 뭐 나랑 그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 아닌 사람한테는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족이네요. 어머니는 이 문제가 있는 걸 어머니에게 조금 있는 걸 알고는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동생 둘에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막내 남동생하고 17살 차이예요. 터울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가 잘하면 동생들이 다 너 보면서 따라 할 거다. 저한테 하는 말들은 그런 말들이었어요. 네가 작년대. 네.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학교를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야 했고요. 네.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회사 사람들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 회사원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회사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할 얘기가 다시 있겠냐. 버스가 조금 늦게 올 때도 있는데 삐삐해서 이제 계속 불이 나는 거죠, 집에. 빨리 오라고 진동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네, 네. 제 엄마가 제가 22살 때쯤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열흘 만에 돌아가셔서. 아이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고.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빠는 저희가 어리니까 저희는 못 가게 하시고 아빠만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냥 저희는 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다시 장례만 치르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동생들을 케어하실 수 있는 그게 없으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얘가 아이고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요. 6살 정도. 6살,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그 밑에 여동생은 고등학생, 그 밑에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방안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붕어빵 장사도 하면서 동생도 케어를 하고.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있어요. 전에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갔는데 그때 동경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저는 집이 흔들리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꼈거든요. 근데 집이 진짜 통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마치 이건 지진 같은 거거든요. 늘 엄마나 아빠라는 이 땅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나의 어머니, 나의 뿌리가 10개월 만이 아니고 10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그러니까 22살에 나는 엄마가 된 거야. 벌써 애가 있는. 그리고 그 애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나는 붕어빵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긴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불안감이. 그러니까 나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체크하는 거죠. 어디야? 걱정하니까 빨리 연락해. 엄마 잠 못 자. 엄마 뒤져. 제가 보기에 지금 챙겨야 할 건 우리 남편분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아들도 아니고 고등학생 딸도 아니고 어머니를 10일 만에 잃은 그 아이를 어머니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22살짜리 윤주는 꿈이 뭐였어요? 꿈? 22살 되기 전까지는 가야금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야금을 했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러면 가야금 할 수 있는 조금 상황이 되진 않아요? 너무 오래 손을 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가야금을? 네. 그래도 뭐든 해봅시다. 그게 가야금이든 검은고든 탬버린이든. 붕어빵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면서 그 22살짜리 여자애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메시지 한번 합시다. 저기 보시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많이 내려놓았고 모든 걸 다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동생들만 보면서 참 많이 고생 많았다. 열심히 잘 참고 견디고 살았다. 아들들은 벌써 30이 넘었지만 두 딸은 고1, 중3이라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저 또한 갱년기가 오다 보니 충돌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어린 것들과 매일 불화가 있으니 감당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딸들의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어머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큰아들이요. 큰아드님이시죠. 36살 먹은 큰아들. 36살 먹은 우리 큰아들. 근데 사춘기가 다가온 두 딸 때문에 너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연년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4학년 2학기 때부터 저기 사춘기가 시작했고 어이구, 일찍 됐구나. 또 작은 아이는 또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네. 근데 제일 상처되는 말이 나가. 맨날 나가. 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방에 문 잠궈버리고 이제 제가 열을 구워서는 이 들어가려고 이제 할 얘기 있든지 뭐를 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가. 무조건 나가. 들어가려고 이제 할 얘기 있든지 뭐를 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지만 두 번째 엄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따님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엄마한테 모진말하고 이런 행동들이 혹시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밑바탕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저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저희는 테스트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그 아이들을 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아이들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큰아드님한테도 좀 궁금한 게 혹시 여동생들 때문에 어머님께서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거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런 걸 혼자서 해결하실 수 없으니까 네. 큰 아들인 저와 이제 둘째 아들한테는 종종 전화해서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저희한테 하소연하실 때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나이를 먹어서 엄마가 왜 그러는지는 아는데 이제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하는 말에 그냥 다 그냥 자꾸 화내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근데 이게 저도 여동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둘째한테는 엄마가 한 것처럼 저도 힘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힘으로 하죠. 네. 남자 형제들은. 무력으로. 근데 여동생들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가 날라와요. 그거 이길 수 없죠.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녹화 내내 저만 서 있어요. 어떡해. 사실 지네들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서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처럼 배려를 계속 해요. MC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객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높으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지냐? 딱 아까 중간에 잠깐 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이 다리가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심하면 허리까지 아프고. 어머니는 계속 서 계시잖아요.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쩌면 그냥 자녀가 넷인데 그냥 내가 다 이렇게 배 아파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다 낳은 애야. 근데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애는 그렇게 못해. 절대 못해. 생각을 3번 해요. 4번 해. 이게 내가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첫째하고 둘째는 엄마 나 좀 섭섭해. 우리한테는 막 때리고 막 말 막 이렇게 하시고 동생들한테는 막 그랬어? 힘들면 학교 안 가도 돼. 세상은 다양해. 그리고는 첫째 둘째한테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오빠가 잘 돼야 동생들이 전부 다 보고 잘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지금 작은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아이들이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동생들한테 신경을 쓰느냐고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 둘 동생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거, 관심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작은 아들이 최근에 한 말이 혹시나 제가 좀 딸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면 막 저한테 화를 내요. 엄마는 동생들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나빠지길 원하느냐. 하소연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동생들 그렇게 해주느라고 우리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왜 동생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 그러면 나는 뭐야 엄마? 나도 몇십 년 눈치 봤어. 엄마만 눈치 본 거 아니야. 난 엄마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 눈치 보고 동생들 상처받을까 봐 동생들 또 눈치 봤어. 근데 왜 동생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왜 또 나한테 하냐고.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희한하게 어려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엄청 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김미자가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김미자가 막내라서 사랑을 다 받았거든요. 이게 첫째, 둘째가. 근데 갑자기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미자한테 이제 엄청 사랑하다가 김미자가 완전 이제 찬밥.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은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을 느낀대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들 둘이 착하니까 거기에 대도 엄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지금도 무서워해. 조용히 그냥 살게 되죠. 그리고 평생 쓰레빠 여름에도 안 신고. 운동화만 신고. 쓰레빠 다 치워놓고. 항상 어그 부츠만 신고 여름에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 뭐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 안 돼서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버려. 3일, 일주일. 그러면 사주는 거 아니까. 사줄 때까지. 입 나와가지고. 원래 입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다 튀어나온 거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내 마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되게 굴어. 내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 열받게 했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요.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주는데도 날 포기하지 말아줘요. 나 더 못되게 굴 거야, 엄마한테. 근데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짜증나. 진짜. 나도 내 자신이. 그런데 엄마,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요.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못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도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상처를 내서 끝까지 내 편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빠는 조지는데 우리는 안 조지네?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렇죠. 엄마의 그 배려, 엄마의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아이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 엄마가 우리를 특별 대접하네. 완벽하잖아요. 엄마가 완벽한 태도를 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잘 안 서요. 이제는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야, 이제 엄마 못하겠다. 엄마 힘들다. 엄마 진심이어서 그렇게 했고 니들 상처 안 받을까 봐 그랬고 근데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더 이상 못 가겠다. 엄마는 여기 그냥 앉아 있을란다. 어머니의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따님들한테 한번 해주시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해주시고. 예진아, 수진아, 성진아, 덕진아,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항상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저 원래 이거 TVN 하면서 출연료 일부 제가 선물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쓰레빠 꼭 선물하겠습니다. 저는 외향인들에게서 도망다니는 극내향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내향인인 남편은 집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혼자 있기 위해 도망다닙니다. 무슨 닌자도 아니고. 매일 저랑 아이들은 남편 찾아 아빠 찾아 산만리예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숨바꼭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극 내향인인 우리 도망자분과 아내분 어디 계신가요? 어머 누가 봐도 외모부터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옷에 뭘 다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애기들 뭐 캐리커처입니까 뭡니까? 네, 사진을 여기다 이제 붙여놨는데 딱 아빠의 심장 위치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본인 아이인데도 되게 이거 붙인 거 자체를 창피해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민망해서. 지금 얼핏 봐도 지금 두 분이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내분은 지금 굉장히 좀 설렘 반, 흥분 반인 반면에 남편분은 저 남자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는 나한테 말을 걸까 봐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태거든요. 네. 남편분이 그렇게 도망을 다닌다고 했는데 언제 뭐 어떤 식으로 좀 도망을 다니는 거였죠?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할 때 특히 이제 제가 시댁을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너네 아빠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도 잘 모른대. 그래서 찾으러 다니면 저 멀리에서 뭐 아들 준다고 개구리 잡고 있고. 개구리를 잡는다고요? 네, 아들이 이제 아들 준다고.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같이 가도 되잖아요. 아니, 굳이 이거 혼자만 가서 잡아와도 되는 건데. 근데 시댁이잖아요. 아니 시댁 뭐 네. 친구들 만났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좀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려서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혼자서 막 맥주만 마시면 진짜 무슨 투명인간 마냥 말도 없이 막 그렇게 혼자서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느낌? 아, 네, 맞아요. 그냥 머리수만 채워주는 느낌. 저희가 사실 이제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친구 사이에서 이제 연애를 6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전에 내향적인 성향을 충분히 좀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조용한 성격이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막 내향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한 번은 엄청 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애기들이 조금 어릴 때였어요. 네. 숨바꼭질을 그때 한창 좋아하던 시기여가지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이제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사라졌대. 네. 어디가? 아빠가 사라졌대. 숨어서 안 나오나 보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아빠가 사라졌대. 그래서 이제 저도 아빠 또 어디에 숨었길래 이렇게 안 나오지 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진짜 거의 30-40분은 찾은 것 같아요. 집에서요? 네, 아무리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구리 잡으러 간 거 아니야? 저희 집에 다락이가 하나 있거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데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그 계단을 제가 못 올라가게 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 다락에 혼자 숨어가지고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는 척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혼날까 봐.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는데 딱 가서 너 여기서 뭐해 하니까 바로 눈을 뜨고 나 잠들었어 이렇게 하는데 뭔가 척이 이건 자는 척이다. 진실을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실을. 우리 남편분 다락방에서 잤습니까? 자는 척했습니까? 다 안다니까. 아이들 손 올리세요 이렇게. 네, 애들한테 아이들 쪽에 손 올리고. 그때 나는 다락방에서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는 척했다 혹은 잤다. 자 하나 둘 셋.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애 엄마가 잘 때까지 기다려요. 아, 차분한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만의 이제 저만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텐션이 자기 전까지 있으니까, 네, 이게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하이 텐션이니까 저는 그냥 힘들어요. 이게. 애들도 그러면은 엄마 성향이에요, 다? 네네네. 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좀 도망다니는 느낌이랄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지금 한 5년, 6년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제 마지막 목표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와서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 뭘 알아? 네,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기를. 아, 진짜 절실하다. 이거는 선생님 좀 약간 진심인데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애들이 사춘기 왔다고 생각하면 벌써 막 슬프고 막 속상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사실 이제 제가 셋째까지는 낳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끝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살짝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둘째를 이제 가졌는데 자기야 안전해. 아니 안전하다니까. 안전해. 얼른 와.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비슷해요. 쏟았어요. 와, 오늘 매콤하다. 셋째 매콤해. 가능하다, 셋째 가능. 그래서 이제 셋째도 약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이유로 이제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요? 한 가지 사건? 네, 제가 또 너무 또 신난 나머지 마흔우절 날 이제 둘째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찍어서 자기야 셋째 임신한 것 같아 하고 거짓말을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만우절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사진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만우절이었다고 이제 장난이었다고 밝히긴 밝혔는데 남편은 그게 너무 아찔했던 거예요. 그 기분이. 집에 왔는데 약봉지를 들고 뒤뚱뒤뚱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슬프다. 혹시 커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듭을? 확실하게 했어요. 커팅에 지지고 묶고. 아, 지지직으로 하신 거예요? 네, 다 했어요. 지지직으로? 최신으로. 아, 최신으로? 네. 이미 강은 건넜어. 못 돌아와. 일단 저는 모든 사랑은 이해를 지나서야만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없이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보통 집동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야생동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집동물은 누구냐? 요즘에 이제 강아지나 개잖아요. 너무 사랑을 받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존재로 이쁨을 받고 그 아이를 보면 항상 표정을 웃어. 그리고 만져줘. 그렇게 자란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엄마 아빠 사이 좋고 부모가 나 보면 항상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게 엄마는 아무 그거 없어. 엄마는 우리 아들 있어서 너무 좋아. 그때 되게 집동물처럼 지낸 성장 과정에 있는 남자들은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말하는 거예요. 왜? 난 어려서 그렇게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남편분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분은 좀 어떤 집안이었어요? 엄한 집안이었어요? 아니면 잘하면 칭찬하고 뭐 잘못하면 막 혼나고 좀 어떤 집안이에요, 보통? 그냥 엄했던 집안. 엄해. 아버지가 엄해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저 이번에 뭐 저기 시험 합격해서 최종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네 일은 네 알아서 잘해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잘해라. 겸손하고 뭐 됐다고 자발 없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마.
그런 놈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들들은 약간 야생화돼요. 그러면 야생동물은 어떻게 치료하나 봤거든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다락에 왜 갔겠어요? 힘들면 어떻게 피로 회복하겠어요? 나 혼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혼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때 남편이 대단한 거 막 화려한 거 하지 않을 거려?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같이 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들면 그냥 나 그냥 이대로 이어서 자야겠다 하는데 남편은 새벽 1시고 2시고 잠깐 눈을 딱 떴을 때 잠들었네 하고 일어나서 꼭 맥주 한 잔에 TV를 보고 자요, 항상. 자기는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맥주 마시면서 맥주 한 캔 하면서 그냥 드라마나 막 이런 그냥 아무거나 하나 틀어놓고 그냥 혼자서 소리 줄여놓고 그냥 그렇게 먹어요. 그때 회복되죠?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봐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한테 우리 애한테 빨리 와 이러기보다는 아빠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쉬어야 회복이 되어야 너희들하고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의 그 시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내분? 당연하죠. 다락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다락의 시간이라는 말은 처음 듣네요. 다락에 죽은 척 했던 그 남편의 소중한 시간.